오늘은 우리 사회복지 조직 이론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이라고 하면 꼭 이 사회복지 조직이나 비영리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제 조직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직들을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구성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 만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유형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더라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직 이론들이 그동안 발전돼 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 중에서 어떤 조직 이론은 공공조직을 설명하는 데 더 잘 들어맞는 것도 있고 어떤 조직은 영리 조직을 이제 민간 영리 조직들을 설명하는데 더 잘 맞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조업에 더 잘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서비스 쪽에 어떤 거는 어떤 지식 서비스 쪽에 잘 맞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발전되어 온 대표적인 조직 이론들을 우리가 고전 이론들 그리고 현대 조직 이론들 나눠서 살펴보고 또 이 비영리 쪽에 기반해서 비영리만의 특징적인 조직, 이게 이런 구조의 모습들, 운영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그걸 이론화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조직 이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볼 거고요. 그리고 이론의 유형별 특징들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들이 우리 요번 요 강의로 해서 살펴볼 거는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이론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이론들이죠.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 산업사회 되면서 막 이렇게 조직들이 산업화에 따른 조직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시됐던 그런 클래식한 이론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 어떤 이런 거의 한계로부터 대두된 인간관계 이론, 신고전 이론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요 강의에선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강의록에서 살펴볼 게 이제 현대 조직 이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직 이론의 유형화를 한번 볼 텐데 조직 이론은 우리가 크게 이 정도로 살펴볼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상황 이론, 정치경제 이론, 제도 이론, 조직 군 생태학 이론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사회복지 교육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표준화되어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 교육을 되게 틀에 가두고 있는 면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회복지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학과나 유사학과들을 다니면서 17개 과목을 듣는 게 이제 필수죠. 그죠? 그래서 10과목 필수 과목, 그 다음에 선택과목 중에서 7개 골라서 들으면 17과목을 수강을 하면 여러분들 사회복지 졸업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되고 근데 2급 자격증을 받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1급 시험을 본다고 하면 1급 시험의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도 사회복지 시험 과목이에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에요. 거기 조직 이론 문제가 항상 나오고요. 얘네들이 잘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현대 조직 이론들이 어쩌면 현대 조직들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다루긴 할 거예요. TQM이라든지 등등등 조직 문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클래식한 이론들이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관성적인 문제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수업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론들을 중점으로 보는데 이런 이론들 보면은 여러분들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조직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들도 있고, 아니다. 환경한테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거나 아니면 되게 영향을 일방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죠.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체로 이론들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합리체계 관점이라고 대체로 이 스코트가 구분한 합리체계 관점의 이론들은 스코트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거든요. 크게 관점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본 거죠. 개방체계 관점은 환경에 개방적이어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나도 영향을 주고 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관점이에요. 네, 반대로 이 두 개는 폐쇄체계 관점이거든요. 환경으로부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 둘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폐쇄체계 관점이 또 합리체계 관점하고 자연체계 관점으로 나뉜 건데, 합리체계는 합리성을 가장 초점으로 두고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구체화해서 조직 목표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목표 달성과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하는 조직들의 그런 조직의 어떤 운영 방식은 을 설명한 게 이제 합리체계 관점의 조직 이론들이고요. 자연체계 관점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것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목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비공식적 어떤 친한 그룹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 어떤 성과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네. 이게 자연체계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이렇게 나뉜다라고 스코트는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스코트는 되게 제네럴한 조직 이론가예요. 그래서 꼭 어떤 유형의 조직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조직을 이렇게 폐쇄체계 관점, 개방체계 관점으로 나눴고, 폐쇄체계를 이런 목표 중심의 합리체계 관점과 자연체계 관점으로 나누어서 유형화해서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하센펠드는 비영리 조직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온 몇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하센펠드는 이 사회복지 조직들, 비영리 조직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보이네. 자, 근데 유사해요. 보면 환경에 대해서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환경과의 상호작용 혹은 영향을 오픈되어 있냐 아니면 조직 내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크게 나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대처해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존재냐, 조직이, 아니면 수동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거의 결정되는 존재냐, 이거에 따라서 또 조직의 운명이 능동적으로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x2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 거죠. 이 하센펠드에 의해서는 조직의 유형이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운명 결정력을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2x3로, 그죠? 이게 능동적인 거, 보통 수동적인 거,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6개 칼럼을 만들어서 이제 유형화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관료제라든지 과학적 관리론, 스코트의 분류에 따르면 합리체계 관점에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 환경에 대해서 폐쇄적인 관점을 가진 애들인 거죠. 여기 똑같죠? 여기 아까 여기 폐쇄적 관점을 가진 애들. 그죠?
그리고 개방체계 관점을 가진 애들. 요렇게 하나는 나눈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적. 그리고 인간관계도 폐쇄적. 여기는 목표 중심. 인간관계로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는 관점. 이렇게 좀 다른 초점을 갖고요. 이 조직의 운명 결정론이 운명 결정력이 조직이 굉장히 어떤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그 환경이나 상황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거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다르게 움직여서 생존하고 또 성장한다라고 보는 관점. 그죠? 아니면 주어지는데 계속 적응해 나간다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거의 조직이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계속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산부인과는 없어질 거다 라고 보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방적 관점인데 거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관점.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쭉 다뤄볼 겁니다. 한번 보죠. 유형별 특징을 보면 고전 이론에서는 여러분 그 고전이라고 하면 관료제 이론하고 과학적 관리론인데 관료제 이론하고 과학적 관리론 얘네들은 조직의 공식적 목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최대한 분업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전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4차 산업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조직들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조직이 매년 목표 세우고 어떤 조직들은 달별로 목표 세우고 주별로 목표 세우고 일별로 목표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분업화하고 체계화해 놓고 있죠. 조직 구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이 고전 이론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서비스업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영향, 유통업 같은 것들도 영향을 이 고전 이론에서 여전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론들이고요. 인간관계 이론은 약간 신고전 이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얘네는 이제 이런 너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도 기계로 보고 분업화해서 인간의 인간다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고전 이론,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이론에 지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시켄타이어드 오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꼭 그런 거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인간관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내부적 어떤 동기라든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생산성이 막 바뀌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조직의 비공식적인 집단, 동료들 간의 관계,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사실 이 고전 이론에 대비돼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인간관계 이론이죠. 그래서 좀 이 둘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신고전 이론하고 고전 이론은 좀 대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환경에 다소 폐쇄적인 그런 별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외부 환경을. 그냥 조직 내부에만 관심을 뒀어요. 조직 내부의 분업화, 조직 내부의 집권 정도, 조직 내부의 공식화 정도 이런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
점차 우리가 외부와의 어떤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외부 환경, 뭐 경기가 좋아요. 그리고 뭐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리고 경기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기름값이 또 올라요. 가스값이 떨어져. 이런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체계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방체계 이론 대체로. 그러면서 체계 이론들의 이런 것들, 상황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조직 군 생태학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체계 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폐쇄체계 이론, 폐쇄체계. 얘네들은 너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한계를 가져 하면서 등장한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흐름을 이론의 발전의 흐름, 관료제와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데에 지쳐서 인간관계 이론이 신고전 이론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점차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런 체계 이론, 개방체계 이론들이 등장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이론을 보면 우리가 현대의 이론, 조직 이론들은 되게 제한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건 다 이제 우리 수업에서 살펴볼 텐데, 실수업에서요. 근데 현대로 오면 굉장히 세분화돼요. 조직 이론들이. 그리고 메이저한 이런 조직 이론들이 딱딱 지금 현대 이론들이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조직 이론들을 제안하고 있고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 적용 가능한 것들, 좀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이 된 것들, 비영리 쪽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현대 조직 이론은 이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교수자의 영향을 받으니까 제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루는 조직 이론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요 뒤의 흐름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고전 이론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보죠.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얘네의 특징, 합리체계 이론이죠. 그죠? 얘네들은 목표를 제일 중요시해요. 그리고 개개인,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으로 사실은 보지 않고 이 관료제 이런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도 어떤 부품처럼 그래서 인간을 합리적이고 과학적 설계를 통해서 근데 이건 거의 분업이에요. 초단위의 분업.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우리가 만들어요. 햄버거를 만드는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패티를 꺼내고 패티를 굽고 그리고 번을 굽고 또 치즈를 올리고 그다음에 양상치나 뭐 이런 소스를 바르고 야채를 넣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 다 분업화해서 초단위로 분업화해요. 분업화할 수 있을 만큼 분업화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소스만 발라. 어떤 사람은 덮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번만 계속 구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초단위로 분업화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핀 공장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대장장이들이 핀 하나를 만들 때 하나 만드는데 뭐 10분, 뭐 5분 뭐 이렇게 걸렸다면 하나의 핀을 혼자 만드는데 뭐 두들기고 얇게 하고 해가지고 구부리고 이거 다 혼자 하잖아요.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고 저렇게 구부리면 어떻고 핀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고 저렇게 만들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대장장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핀을 30개 만들 수 있었으면 이 분업화를 통해서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하루에 뭐 30명이 예를 들면 3,000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훨씬 생산성이 1인당 높아지는 거죠. 누구는 피기만 하고 누구는 여기만 구부리고 누구는 그 다음에 구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은 뭘로 동기부여된다고 보냐면 경제적 보상으로. 인간은 오로지 경제적 보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로만
동기부여되는 존재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분업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보상을 해서 한다. 그게 이 관료제 이론과 과학적 관리론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관료제 이론은 우리가 관료적이라는 말이 좀 뷰로크래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저 조직이 너무 관료적이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관료적이라는 말은 계층적인, 되게 위계적인,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있고 뭐 부장님 있고 쭉쭉쭉쭉 이렇게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죠. 그래서 되게 관료제적 성격들, 이런 데들은 거의 연봉제보다는 연공서열제를 갖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관료적 조직들은 계층적, 위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인데, 조직 규모가 커지면 이 관료성을 거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도 해요.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근데 관료적인 조직들의 관료제의 장점도 있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기술도 막 계속 나오고 막 환경도 급변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정치적 환경, 제도적 환경도 막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기업 활동들에, 조직 활동들에, 또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관료적 조직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밑에서 이건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고 올려요. 그럼 도장을 끝까지 다 찍어야 되잖아요. 위까지. 자율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 관료적 조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관료제 이론의 관료적 조직들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조금 덜 적합한, 현대 조직에 덜 적합한 조직 유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 관료적이라는 말이.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관료제 이론의 어떤 장점과 역기능을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위계적 구조예요. 그죠? 아까 위계적이에요. 쭉 이렇게 위계적 지배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거의 통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규칙과 규정이 굉장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 규칙이 있고 정관이 있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엄격한, 밑에서 막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통일되어 있는 그런 일관된 그런 또 장점을 갖고, 그리고 사적 감정을 배제화되고 공식화 정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 규칙과 규정, 절차, 과정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이죠. 그리고 분업이 가능한 한 분업화돼서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 일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전문성 강화의 순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력 오래된 사람의 전문성을 중시해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연공서열과 실적을 중시하는, 이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유인체계가 되는 그런 순기능을 가집니다. 반면에 역기능은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거의 따르는 방식. 위계적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에, 위에서 아래로의 위아래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좀 저해되고요. 또 자율성도 저해지는 면이 있죠. 그리고 경직적이죠. 거의 정해진 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사기저하가 일어나고, 조직의 목표, 더 좋은 방식보다, 조직한테 더 좋은 방식보다 그냥 정해진 방식을 따르는 목적 전체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하니까 권태 이런 것도 발생하고, 그리고 연공서열만 따르니까, 이거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특히 젊은 아래 직원들이 내가 일은 다 했는데
그냥 때 되면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또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이제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이렇게 좀 순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 사회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직 관리 기법으로 좀 논의되는 그런 조직의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제도죠.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에는 어떨 것이냐? 관료제가 높다는 거는 집권화와 공식화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화는 뭐냐면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집권화는. 공식화는 우리 조직에서 일이 되어지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정도예요. 표준화된 정도. 그래서 공식화 정도가 높으면 원칙과 절차와 규칙과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서 내가 좀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그런 여지를 좀 최소화하죠. 공식화 정도가 높으면. 반면에 뜻하지 않은 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되지 못한 거라든지 통일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또 발생할 수 있는 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권화와 공식화 정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위로 높아갈수록 책임과 역할이 높다. 그런 제도예요. 근데 사회복지 조직에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람도 너무나 다양하고 서비스 제공자도 되게 다양하고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특히 클라이언트들의 상황과 역량과 자원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한테 이게 다 다른 상황에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과 유연성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야 되고 이걸 다 다르게 개입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걸 잘 결정하려면 역량이 높아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료제는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민즈버그는 이런 조직들이 어디 있어요? 의료, 그죠? 병원 같은 경우도 클라이언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의료인들한테 이런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이 요구되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거의 그걸 믿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분들은 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죠. 본인이 다. 그죠? 뭐 그런 많은 전문직들이 이래요.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회계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 자율성과 유연성과 전문성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방식의 관료제를 민즈버그가 이제 전문적 관료제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관료제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전문성들한테 되게 이제 수평적인 그런 관료 조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민즈버그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인 관료제는 대체적으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전문가 집단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도 적용하는 데는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츠버그가 제안한 이 전문적 관료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수평적인 관료제예요. 그래서 관료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집권화, 공식화. 이게 이제 위에서 다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없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전문가에게, 기술적 업무는 규칙과 표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게 이제 전문적 관료제예요. 민츠버그가.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과학적 관리로는 이거는 분업이에요. 분업. 표준화,
생산성 극대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분업화를 할 수 있는 만큼 분업화해서 업무를 표준화한 다음에 나는 피기만 하고 나는 접기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뾰족하게만 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근데 이 방식은 생산성은 제조업에서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의 의미는 최소화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 문제론을 들은 친구들은 일의 의미, 사람들이 어떨 때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율성, 의사결정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여지를 주지 않아요. 이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고요. 우리 과학적 관리론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